상반기 1,400만 명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50대 장년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잠시 뒤 구체적인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태릉 골프장과 조달청 등 서울의 신규 택지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태릉 골프장과 관련해선 하반기에 서울시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 속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이른 2023년부터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한국은행은 예상보다 긴축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무는 장마전선의 북상이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올 여름 장마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흘 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수사팀을 상대로 감찰에 나섰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친구 2명을 조사하고도 증거가 없다며 자체 종결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지하창고에서 불이 나 직원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류센터 가동이 중단되면서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5명 줄긴 했지만 54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효과가 사라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 중반 이후 증가 추이는 지난주와 비교해 다소 완화됐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이었던 지난 9일과 10일, 신규 환자는 모두 600명대였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일주일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61명이 넘습니다. 아직 2.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오는 등 지역을 가리지 않는 확산세도 여전합니다. 다행인 건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오늘 0시 기준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1,379만여 명, 애초 상반기 목표였던 1,300만 명을 훌쩍 넘어서 1,400만 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3분기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산술적으로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6월까지 최소 1,4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에서 남는 인원은 2,200만 명. 하루에 50만 명씩만 맞는다고 해도 44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 역량은 이보다 더 많은 하루 150만 명 이상 접종도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센터는 5월 초까지 204곳에서 267개소로 민간 위탁 접종 의료기관은 5월 말까지 2,000여 개소에서 14,000여 개소로 확대되며 이 경우 우리는 일일 최대 150만 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한 접종 역량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원활한 백신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때 맞춰 들어온 백신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후속 조치를 통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고 먼저 화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큰 불까지 잡았지만 불이 다시 타오르면서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다시 내렸습니다. 소방관 1명이 탈진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대형 물류창고라서 물류 배송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불이 거의 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번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조금 전인 낮 12시 15분쯤 대응 2단계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주변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진화 작업에 다시 들어간 건데요. 소방 관계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잔불이 다시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새벽 6시쯤 화재 발생 20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던 소방당국은 아침 8시 20분쯤 큰 불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었는데요. 이후 4시간 만에 다시 불길이 번지면서 소방 인원 160여 명을 다시 투입했습니다. 이곳 쿠팡 이천 물류센터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건 오늘 새벽 5시 40분쯤입니다.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시작되는데요. 불이 나자 물류센터 직원 248명이 급히 대피하면서 추가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진압 과정에서 경기 광주소방서 대원 1명이 탈진 증세를 보여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경기 광주소방서 소속 다른 소방관 1명이 화재 현장에 고립돼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불이 공산품 진열대 위 전기 배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대형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난 거라서 물류 배송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배송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이천물류센터는 지상 4층, 지하 2층 건물로 쿠팡이 운영하는 물류센터 가운데 수도권에서 대규모 건물에 속합니다. 신선식품을 뺀 일반 상품 전부를 취급하고 전국으로 배송되는 상품이 거치는 주요 물류 거점 중 하나인데요.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에도 고객들에게 배송할 상품들이 쌓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얼마나 훼손됐는지, 화재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물류센터 가동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측도 배송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 물량을 다른 물류센터로 돌리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60살 미만을 접종 대상으로 하는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오늘부터는 모더나 백신이 전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상반기 목표를 훌쩍 넘겨서 오늘 1,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강남구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후에도 이곳 강남구 예방접종센터에서는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접종자 대부분은 75세 이상 어르신이지만 20대 젊은 층도 오전 내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틀 전부터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오늘까지 300여 명이 이곳에서 1차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미국 제약사 모더나 백신 역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됩니다. 어제 전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45곳에 백신이 배송되면서 오늘부터 접종이 이뤄지는 곳도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모더나와 계약한 백신 4천만 회분 가운데 5만 5천 회분을 먼저 받았는데요. 이 물량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30살 미만 보건의료인과 의대생, 간호대생 등 예비 의료인이 맞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이 맞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에 이어 모더나까지 4종류가 됐습니다. 네, 황보혜경 기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가 3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백신을 맞게 될 대상과 인원 또 접종 종류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윤곽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만 18살부터 50대 사이 일반인이 3분기 접종 대상자입니다. 이들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치명률이 가장 높은 50대가 우선 다음 달에 1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교사들에 대한 접종도 시작되는데요. 7월부터 2달 동안 이어지는 여름방학 동안 30살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교사와 돌봄 인력에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학생들 가운데에서는 우선 고등학교 3학년과 수험생이 마찬가지로 여름방학에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교사에 대해서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수험생에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1,379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6.9%인데요. 이처럼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백신 접종자 수는 오늘 1,4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 3분기까지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치기 위해선 지금 같은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울산에서 사우나 이용객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포시즌 유황온천 사우나 관련 누적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4명은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2명이 남구 지역 다른 사우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 66%가 교육부의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교원, 학생, 학부모 등 165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65.7%에 달했습니다. 특히 학부모 중에서는 77.7%가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를 제외한 도쿄 등 9개 지자체의 긴급 사태를 오는 20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의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오키나와를 빼고 나머지 발령 지역은 오는 20일 모두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늘 확정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대규모 행사의 경우 관중 입장 상한선을 정원의 50%, 최고 1만 명까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제약업체 큐어백이 개발하고 있는 mRNA 백신의 예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큐어백은 임상시험 중간 분석에서 예방 효과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큐어백은 젊은 층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백신 접종이 가장 필요한 취약층인 60세 초과 노령층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 교수가 독일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에 반대하면서 전 세계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독일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팬데믹은 제지되지 않고 맹위를 떨칠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즉각 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내고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 교수는 현지 시간 16일 독일 주간 디차이트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고문에서 전 세계가 삶과 죽음에 관해 대대적으로 논쟁 중인 가운데 독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독일은 지난달 초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전 세계 인구를 코로나19로부터 적절히 보호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려면 100억 회에서 150억 회분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내년까지 23억 회분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기로 했지만 이는 한참 모자란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지식재산권협정에 따른 특허권 일시유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저개발국의 상당수는 2023년까지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백신의 생산 물량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특허나 저작권, 회사 기밀과 산업 디자인 등의 장애물을 일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독일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팬데믹은 계속 맹위를 떨칠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안 듣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해 전 세계가 다시 봉쇄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고집불통 때문에 전 세계의 인명 손실과 경제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잠시 뒤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희귀혈전증으로 숨진 국내 첫 사례가 나왔는데요. 백신의 부작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진단을 받고 숨진 사례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발생한 거더라고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번에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27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 백신을 접종받으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한 9일 정도 후에 심한 두통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방문했는데 여기서 뭐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시고 호전이 일부 됐다가 향후에 이제 증상이 악화되면서 상급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여기서 말씀하신 희귀혈전증 판정을 받고 그 다음 날 사망하신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가 이전에도 있기는 했잖아요. 또 30대 남성에게서. 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상태가 호전이 돼서 이미 퇴원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사례와 어떤 게 다른 걸까요? 글쎄요, 이게 자세한 어떤 의료 대응을 했는지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발생했을 때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호전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증상을 보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을 약간 놓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해서 그거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 한번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한다고 해서 100%다 호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희귀혈전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인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 지침이 마련돼 있거든요. 근데 이 대응 지침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보건당국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비단 지금 희귀혈전증뿐만 아니라 다른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야간 중에 이상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거든요. 그럼 응급실을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각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이상 증상이 발생을 했는데 분명 잘 알려져 있는 백신의 이상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맞춰서 진단 치료를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증상이 악화되면서 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는 비단 이 희귀혈전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만들어서 백신 후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기본적인 1차 치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는 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 혈소판이라는 게 상처가 나면 피를 굳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든다라는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혈소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혈액 응고랑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혈액 응고를 제대로 못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출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혈전증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이 응고되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희귀혈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맥이라든가 아니면 동맥이라든가 대부분 그러니까 폐동맥이라든가 환상동맥이라든가 이런 동맥 부위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정맥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지 신부전 쪽에서 그러니까 심장에서 먼 부위에서 혈액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희귀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혈전증에서 발생하지 않는 부위, 그러니까 뇌정맥이라든가 아니면 내장정맥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이런 혈전을 발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혈액 응고가 발생하는데 이때 혈소판이 과도하게 소모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혈소판이 감소하는 그런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골든 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앞서 이 사례와 관련해서 일지 관련된 그래픽인데 그걸 한번 좀 다시 띄워주십시오. 일단 백신 접종 이후에 9일이 지난 다음에 심한 두통과 구토, 의료기관 진료, 호전 이렇게 9일이라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이 사이에 그렇다면 다른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이 9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병원을 가게 된 이유가 뭔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보통 이 혈전증 관련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정 기간이 좀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한 4일, 5일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길게는 한 달 이내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일정 부분의 이상 반응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본인이 참을만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9일째 됐을 때 굉장히 심한 두통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을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의료기관 방문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일단 방문한 다음에 바로 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어떤 치료가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 좀 살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심한, 그러니까 앞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5월 27일 날 그 접종을 받으신 분, 그리고 첫 번째 발생하신 분은 4월 27일 날 접종을 받으셨거든요. 공통적으로 네, 굉장히 교수님, 심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먼저 듣고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6월 17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1차 예방접종자가 1,400만여 명이 넘어섰습니다. 오늘 12시 기준으로 1회 이상 예방접종을 실시한 사람이 1,400만 3,49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112일째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상반기 내에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초과로 완료하였습니다. 연령별 접종률은 오늘 0시 기준으로 80세 이상 어르신은 77.6%, 70대는 83.9%, 60대는 72%입니다.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보건의료인, 관련 공무원 등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국민의 27%, 우리 국민의 4분 중에 1분이 예방접종을 마침에 따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방접종 수준으로는 접종자를 중심으로 감염과 사망을 줄일 수는 있으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충분한 면역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유증상자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6월 미접종 예약자에 대한 접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현재 64세에서 74세 접종 대상자 중 초과 예약자는 약 3만 명이며 초과 예약으로 인한 예약 취소자는 약 9만여 명입니다. 이번 주부터 각 위탁 의료기관은 백신 보유 상황에 따라 예약이 초과된 예약자를 파악하여 예방접종 시스템에 별도의 코드로 예약 취소를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6월 19일까지 예약 변경 대상자 규모를 집계하여 별도의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상세한 접종 계획은 다음 주 중에 대상자 분들께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 연락 없이 예약된 날짜에 접종을 받으시지 않으신 미접종자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효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1회 이상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의 감염 예방 효과는 84%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백신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8.9%, 화이자 백신이 86.6%의 예방 효과가 확인이 되었으며 사망 예방 효과는 100%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이후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인 요양시설 등 8개 시설을 대상으로 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사망 예방 효과는 100%였으며 감염 예방 효과는 무증상 감염을 포함하여 86.1%였습니다. 이 중 알파형, 영국 변이가 발생한 집단 시설과 델타형, 인도형 변이가 발생한 시설 한 군데, 총 3군데에서의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80% 이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신 수급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현재 1,726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862만 회분이 도입이 될 계획입니다. 당초 6월 말 도입 예정이었던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은
7월 이후로 배송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코백스 측에서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황에 3월 이후 코백스 백신을 공급받지 못한 국가에 대한 우선 배정 필요를 고려하였고 신규 제조소 등 승인 소요 기간 등에 걸려 국가별 공급 일정 변경을 알려온 데에 따른 사항입니다. 모더나 백신의 국내 두 번째 공급 물량인 5만 6천 회분은 6월 말에 도착할 예정이며 개별 계약한 얀센 백신의 초도 물량 10만 회분도 7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노바백스는 허가를 위한 식약처 사전 검토 중으로 허가 일정에 따라 3분기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 도입이 예정된 백신은 약 8천만 회분이며 이 중에 7월에 공급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이 합계 약 1천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백신별 세부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분기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목표로 18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의 3분기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시행 계획은 올해 초에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서 제시한 접종 원칙을 바탕으로 백신 공급 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지난 6월 15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60세 이상 고령층, 취약시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위험을 감소하고 의료, 방역 체계 보호 등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4월 말에 300만 명, 6월 15일에 1,300만 명 접종에 이어 오늘 1,400만 명이 1회 이상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3분기 시행계획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분기 중 2,200만 명 접종으로 9월 말까지는 누적해서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여름방학 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을 완료하여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 회복을 본격화하고 수험생 접종을 통해 안전한 대입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위험도를 고려하여 50대는 7월에서 8월 중에 우선 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거동 불편, 재가 노인, 또 재가 중증 장애인, 그리고 발달 장애인, 노숙인 등과 같이 예약과 예방접종 기관에 대한 내원이 어려운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방접종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화이자, 모더나의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으로 접종 역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체 자체 접종 등 접종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섯째, 예방접종 목표와 방역 조치의 수준을 연계하여 접종률을 높이고 접종과 방역의 선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분기 접종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예약 증가에 따라 6월 19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신 60대에서 74세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7월 초에 최우선으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30세 미만의 사회필수 인력 대상자 중 6월 접종이 되지 않았던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7월 초에 우선 접종을 실시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교직원은 관할 교육청과 시군구 예방접종센터 간에 사전 조율된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동의자에 대해 7월 19일 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이외의 대입 수입생의 경우는 7월 중에 대상자 명단을 확보 등록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을 거쳐 8월 중에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에 대한 접종도 7월 26일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활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6월에 실시할 계획이었던 어린이집, 유치원 교직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에 대한 접종도 사전 예약을 거쳐 함께 진행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연령별 위중증률 비율 등 위험성을 고려해서 50대에 대해서는 온라인 사전 예약을 거쳐 7월 26일 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백신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해서 1, 2주 간격으로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55세에서 59세부터 시작하여 50세에서 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예약과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 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신체적 제약으로 접종 참여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군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 거동 불편 등으로 접종기간 방문이 어렵고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재가 노인,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을 위해 이동 및 활동을 지원하거나 방문 접종 등 대상군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보다 신속하고 접종 및 접종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자체 자율접종과 사업체 접종, 자체 접종을 실시합니다.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지자체별의 지역별 자체 계획에 따라 필수 인력,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율접종 지침에 따라 시도별 배정 물량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체 계획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센터를 통해 7월 말 이후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시작 일정은 정할 예정입니다. 접종자의 편의를 위해서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생산 공장 중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자체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구원 보유 사업장 등을 통해서 사업장 근로자 그리고 협력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8월 중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월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코박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여 회분이 6월 말에 도입되어 2차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7월 이후로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동일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 사례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백신 공급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상황에서는 1차 접종 백신의 접종 간격을 맞춰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외국에서 교차 접종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연구 결과를 모니터링 해왔으며 그 결과 면역 효과가 높고 안전하며 변이주에 대한 중환능 등 유의미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이후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신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7월에 한시적으로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차 접종 대상자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 접종으로 맞고자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간격은 현행과 같이 10일에서 12주를 유지하고 예약 변경 없이 이미 예약된 접종 기간과 일정에 따라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월 이후의 2차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백신 수급 상황, 또 국내외 연구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하여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들과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해 주신 보건의료인 관계자분들 덕분에 상반기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3분기는 대규모 접종이 진행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집단 면역 형성으로
형성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브리핑 사전 질의.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해주시던 답변을 마저 듣고 조금 전에 발표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후에 어떤 증상을 유심히 살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저 해주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그 혈전증 사례가 2건 모두 30대에게서 발견이 됐는데 접종 그 대상 연령을 좀 더 높일 필요는 없는 건지 이 부분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혈전증이 발생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 대표적으로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심한 두통을 호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혈전증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뇌정맥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희귀혈전증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뇌 부분에서 혈류 흐름에 방해가 오면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사인은 뇌출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이 심한 두통을 겪는다든가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그리고 이 혈전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이제 복통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가장 대표적이다. 더군다나 이제 접종 부위에 보통 통증이 있게 되는데 접종 부위가 아닌 부위에 멍이라든가 출혈의 소견이 보인다든가 이런 증상은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보통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대개 열이라든가 아니면 근육통이라든가 아니면 두통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 그 해열진통제를 복용을 하는 걸로 방역당국에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열진통제를 복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빨리 방문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리고 연령대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대 그러니까 30세 미만으로 제한을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희귀혈전증이 발생한 그러니까 케이스가 2건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발생한 사례가 있거든요. 당시에 20대 그 응급 대응 요원 같은 경우에 뇌정맥동 혈전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향후에 당시에는 인과성이 인정이 됐지만 현재는 혈전증 감소 증상이 없었다라고 해서 인과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됐거든요. 당시 사례가 20대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연령 제한을 30대 미만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 이후에 그 희귀혈전증이 발생한 2 사례가 공교롭게 둘 다 30대이기 때문에 아마 연령 제한을 30대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발표된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준비했던 그래픽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거는 상반기 중에 1,4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7, 8, 9, 이 석 달 동안 2,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추가로 해서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 이게 핵심인 거고 그에 맞춰서 연령 50대 그리고 학생, 교사 등에 대한 접종을 순차적으로 시작하겠다. 이게 그 주요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에는 지금까지 60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이 이루어졌다면 3분기에는 나머지 연령대에서 접종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접종 대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할 때 지금 위중증 발병 사례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가 50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3%대의 위중증 발병률이 나타나고 실제로 치명률 같은 경우에도 40대 미만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 50대에 대해서 특히 50대 중에 후반부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접종을 시행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나머지 연령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종을 할 거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나눠서 접종을 시행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접종을 시행할 건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나머지 연령대 접종을 할 때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을 자칫 이 모든 국민들께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고심을 해서 일단 접종 순서를 어떻게 나눌 건지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리고 보육 종사자의 경우에는 mRNA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인데 아무래도 여름방학 내에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 접종 기간이 좀 짧은 mRNA 백신이 고려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mRNA 백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접종 간격이 3주로 알려져 있고 모더나는 4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기간 내에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접종 간격이 짧은 백신들이 우선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3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이자 같은 경우에 임상시험 단계에서 낮은 연령대까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3 수험생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일부 대상자를 상대로는 교차 접종을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괜찮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해외에서 임상 사례들이 있고요.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효능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전성 부분인데 안전성 부분에서도 크게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일단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기는 해외 사례에서 효능이 증가하더라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는 실제로 물량 자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2차 접종 물량이 제때 공급이 안 되면서 발생한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합리화시키려면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해외 사례를 준용을 하는 거고 특히나 해외 사례에서 결합 항체가 같은 경우에도 30-40배 높아진다. 그리고 중화항체도 7배 정도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합리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교차 접종을 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 해외에서의 임상 사례를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럼 교차 접종하면은 이런 항체가가 높아지느냐 그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회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전달체에 대한 항체도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2차 접종의 어떤 반응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능이 낮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화이자 백신을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에게 투여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겟이라고 하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가 거의 동일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다르지만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효능 부분에서는 좋아지는 거는 과학적으로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제조 방식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화이자 백신은 mRNA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는 부분이 다른 제조 방식의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상쇄되는 부분이 없어져서 오히려 더 높아지는 임상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접종 간격은 지금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처럼 11주에서 12주로 고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 시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화이자 백신처럼 3, 4주 이렇게 접종을 해도 효과는 분명히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지자체 자율 접종, 그다음에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 자체 접종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의할 부분은 없겠습니까? 일단 관리 부분이 허술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는가 군대 내에서 그 식염수로 접종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했을 때에도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에서 관리 시스템의 통제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지금 중앙기관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백신 접종 역량은 갖춰진 것 같은데 이제는 아무래도 결국 관건은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이 되는 거겠죠. 네, 지금 3분기에서 지금 대규모로 접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까 앞서 브리핑에서 나온 것처럼 한 4천만 명분에 대해서 이미 확보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변수가 노바백스가 언제 들어올 거냐, 그리고 허가가 언제 날 거냐 이 부분이 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스케줄이 약간 꼬일 가능성도 있고요, 지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급을 제때 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수급만 원활히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앞서 정부 당국자도 하루에 150만 명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충분히 역량은 가능합니다. 100만 명 넘어서 150만 명까지도 가능할 거로 보고는 있는데 일단 수급이 제때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에 맞춰지게 되면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고 의료 시스템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자꾸 강조하는 게 인구 70%가 집단 면역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만약에 70%가 1차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방역 조치를 급격하게 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구 70%가 1차 접종 맞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완화해버리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후순위의 접종 순위가 후순위에 밀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접종자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로 해제하거나 완화를 하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고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새롭게 또 유입이 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백신 미접종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거리두기 얘기도 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오는 20일에 새롭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오게 될 텐데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에서 영업시간 제한,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동안 대표적인 고위험 시설로 정의가 되어 있었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의료스러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다소 완화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절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1차 접종자가 25%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 요인이 최근에는 언론에서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급격하게 이런 방역 조치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변이 바이러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다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완화 조치를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3분기에는 어느 정도 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3달 후면은 상당히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한 걸음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된 3분기 백신 접종 계획 등과 관련해서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 큰 불을 잡은 지 4시간이 지나서 다시 불이 커지면서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네, 소방관들도 일부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 소방당국이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화재 일시, 장소, 유형 이런 피해 상황, 소방 동원 인원 장비는 아까 브리핑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추가 내용은 없고요. 현재 보시다시피 화재가 지하 2층에서 발생됐다가 다시 재확산돼서 급격하게 지금 연소 확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상층부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작전 중에 있습니다. 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지하 2층에서 상층부, 그러니까 지하 1층이나 1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부에 가연물이 워낙에 많습니다. 3층 3단으로 철제가 설치되어 있는 내부에 가연물이 많은데 가연물이 어떤 가연물인지 정확하게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초진을 하고 나서 그 확전 부분이 무너졌거든요.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가연물들이 막 섞이면서 다시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된 건데 그 아마 저희가 추정하기는 비닐류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진압 다 한 다음에 다시 현장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 처음에 화점을 확인하고 화재가 더 확대되지 않게 다 방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초진을 잡았는데 그 화점부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가연물들이 무너지면서 막 뒤섞이니까 갑자기 연기하고 막 그 농연하고 화염이 갑자기 확산이 됐죠. 그 과정에서 저희 진입해서 작업 중이던 광주 구조대원 5명이 그 농연하고 화염 피해서 나오다가 4명은 탈출을 했는데 한 분이 고립돼서 탈출을 못하고 아직도 수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화재가 계속 확산 중이라
아마 수색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지하 2층 내부에 3단으로 철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층고가 높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선반 설치해서 가연물이 빼곡하게 적재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주변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다 방지를 했고 화재 장소를 국한시켰기 때문에 초진을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화점 부위에서 그 가연물들 쌓여 있는 게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그게 막 뒤섞이면서 확 뒤섞이면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헤쳐지기 때문에 화염이 막 급격하게 일어나고 연기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화재가 그런 상황에서 화재가 다시 급격하게 확산이 됐고 그래서 다시 대응 단계를 올려서 소방력 다시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소방관도 고립돼서 탈출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립 시간이 언제쯤인가? 고립 시간이 고립 시간이 11시 45분에 탈출을 했는데 그때 45분에 탈출을 했는데 그때 탈출을 못했으니까 11시 45분부터 현재까지 아직 내부에 있는 모습 탈출한 시간이 지금 진입은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진입은 안에 들어가서 헬기스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진입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에서? 지금 현재 진입이 가능해도 내부 화점까지 진입해서 샅샅이 수색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농인이 워낙 심해서 진입 가능한 지점까지만 수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재 상황으로 봐서 정밀하게 수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독가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류센터들도 대피 명령을 내는 게 몇 시인가요? 네, 주변에 있는 대피 명령을 저희가 하진 않았고요. 그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해놓은 상태고 만약에 화재가 더 확산되고 농인이 심해지면 저희가 이제 강제 조치 명령을 내려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 자체적으로 권고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그 이천시청에서 안전 안내 문자로 그 상황과 연기 발생 인근에 대한 그 주의 각성 문자는 지금 발송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오전에 시작된 불이 큰 불길을 잡았다가 다시 불길이 거세지면서 현재 대응 2단계가 다시 발령된 상태이고 네.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 1명이 아직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화재 현장에서 진행된 브리핑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추가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하순 장마철이 가까워지면서 최근 변덕스러운 날씨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얼마나 늦어지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최근 비 소식이 잦아서 장마가 온 건가 싶었는데 정작 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늦어질 것 같다고요. 네, 올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통 여름 장마는 제주도는 6월 19일, 남부지방은 6월 23일, 중부지방은 6월 25일쯤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10일 중기예보에서 다음 주말과 휴일까지 장마 전선으로 인한 강수는 없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고 있어 당분간 일본 남쪽 해상으로 물러난 장마 전선이 쉽게 북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대로라면 올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늦게 시작할 가능성이 커진 셈인데요.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 시작 시기가 6월 하순에서 7월 초 사이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7월 장마 시작 가능성도 무척 큰데 7월 지각 장마 기록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단 2차례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2일 중부와 남부지방에서 동시에 시작했던 장마와 2017년 7월 1일 중부 장마 시작 기록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7월 장마가 기록된다면 2000년 이후 세 번째 7월 장마 기록이 됩니다. 기상청은 또 올여름엔 마른 장마보다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며 호우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면서 더위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노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더위가 쉬어가고 있다고요? 네, 마치 널뛰기를 하듯 하루 차이로 기온차가 무척 큰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덥고 쾌청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고요. 날도 무척 선선합니다. 간간히 바람까지 불어서 어제 날씨 생각하고 외출하신다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에 머물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더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항상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한낮에는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4도, 대전 25도, 광주 26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는 비가 모두 그치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까지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계절이 초여름과 한여름을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잦은 비 소식 때문에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가 이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감자나 매실, 참외 등 제철 음식들로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을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선 4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가뭄과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동 지역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기상학자들은 올해 무더위가 지난해보다 더 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낮 기온이 4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와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 4,800만 명에게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I usually don't even work out over here. I usually work out over there, but the sand is too hot today. It's just too damn hot everywhere. 불볕 더위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2만 7천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해 서울의 5배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We haven't seen conditions like this since back 2001, 2002, and I think we're even exceeding those extremes in several cases.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스크바는 지난 5월에 이미 30도를 넘어섰습니다. 124년 만의 무더위입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시베리아 동부 지역에는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Я еле сам спас. Я задыхался тут уже. Тут головешки летели с неба как град. 중동 지역도 곳곳에서 50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빠른 겁니다. 이 같은 폭염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초대형 열돔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열돔 현상은 대기 상층부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둬 기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는 태평양의 수온이 낮은 상태인 라니냐가 끝나고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지난해보다 폭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기상학자들은 전망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2014년에) 열린 독일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모습입니다. 당일 회담이 열리기까지 독일 메르켈 총리는 무려 4시간 15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황당한 지각으로 정상회담은 한밤중인 11시 15분에야 시작됐습니다. 세계 가톨릭의 상징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3년 바티칸에서 만난 두 사람, 35분간의 만남이 있기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려 45분을 기다려야 했고요. 2015년과 2019년에 이뤄진 만남에서도 푸틴의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2016년에는 다른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2시간 지각한 건 기본이었고요. 앞서 진행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목줄도 하지 않은 사람만한 개를 데리고 나와서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3년 서울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 푸틴은 40분가량 늦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땐 1시간 45분 늦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약 4개월 뒤에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푸틴은 또 30여 분 지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다시 만났을 때도 2시간이나 지각을 하면서 오후 10시 45분으로 예정됐던 회담은 아예 하루를 넘긴 뒤에야 시작이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밥을 먹듯 지각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각을 하는 이유를 놓고는 기선제압을 위한 것이다, 개인적 특성이다, 이런저런 관측만 우성했는데요. 이유야 어쨌든 상대 정상으로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이번에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푸틴만의 시간이 적용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15분 일찍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회담이 예정돼 있던 시각보다도 31분이나 먼저 와 있던 건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배경은 미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담은 한 외신 보도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먼저 등장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뒤따를 것이라고 공지한 건데요. 푸틴의 상습 지각을 우려한 미국이 사전 조율 과정에서 도착 순서를 미리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전 조율이 이루어진 덕분에 두 정상 간의 회담은 지연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이후 공동 기자회견이 아닌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미러 정상회담 관련 소식 김진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통합적인 양자 전략적 대화를 가까운 미래에 시작할 것이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Н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Америки и 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ежит особ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стратегическую стабильность в мире.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건설적이고 적대감 없이 이루어졌으며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정상들의 열망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미러 관계 상황에서 가족 간의 신뢰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신뢰에 섬광은 비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분위기는 좋고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몇 달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가치와 원칙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I made it clear to President Putin that we'll continue to raise issue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because that's what we are. 바이든 대통령은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사망할 경우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의 호숫가 고택인 빌라라 그렁주에서 열린 회담은 약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평소 회담 시간에 늦게 오기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오히려 15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86 운동권 세대를 꼰대 수구 기득권으로 규정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오후에는 여당 대권주자 빅3 가운데 처음으로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내일까지 경선 일정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여당에 이어 오늘은 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연설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 여당의 실정 사례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최근 2030 세대의 비판에 직면했던 민주당의 아픈 부분을 집중적으로 꼬집었는데요. 586 운동권 세대들이 이른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체제 뒤집으려고 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다 특권과 반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됐다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운동권 세대들이 불공정과 반칙, 특권의 과실을 챙기는 동안 힘겨워하는 청춘들의 현실을 보라고 일갈했는데요. 귀족 노조와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며 청년 일자리를 파괴한 것도 모자라 국가 채무를 늘려 빚까지 떠넘기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일자리, 부동산 정책 등의 실패로 청년들을 가상화폐 투자로 내몰았다며 세금을 매기기 전에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방역과 탈원전 정책 등을 거론하며 거짓으로 성과를 내세우기보다는 실정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부 여당과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며 정권 교체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쌓인 어려운 민생 문제를 여야가 같이 풀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연설은 무척 실망스러웠다며 품위는 없고 낙인 찍기와 설화만 남은 고민 없는 말잔치, 구태정치로의 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권 세대가 이른바 꼰대가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꼰대 정신부터 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 원내대표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한 만큼 약속을 지키려면 발목 잡기, 생떼 정치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세균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죠? 네, 오늘 오후 2시엔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당 주자 가운데 이른바 빅3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보다 한 발 앞서 대선 출사표를 낸 건데요.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동안 여당이 비판받아왔던 부동산과 청년 정책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행사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라는 표어 아래 2030 세대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식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이광재 의원 등 다른 대권 주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 연기론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은 이르면 내일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연기론과 관련한 지도부 의견을 들었는데요. 오늘 하루 숙고를 거쳐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일정을 확정짓고 다음 주엔 대선 경선 기획단을 띄워 이른바 대선 모드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논의가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여야 대표의 첫 만남도 예정돼 있죠? 네, 오늘 오후 5시엔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예방합니다. 나이와 정치 경력에서 큰 차이가 나는 두 여야 대표의 첫 만남이란 점에서 관심이 높은데요. 앞서 송 대표가 제안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가 주목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김부겸 총리,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만남에서도 협의체 재가동 의지를 보였는데요. 송영길 대표 역시 오늘 만남에서 자신의 제안에 긍정적 답변을 보인 걸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야의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자신이 갈 길을 가면서 할 일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국민을 통합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과 이견이 자주 노출되는 건 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식에 안 맞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선언도 하지 않고 대변인부터 뒀다면서 간보기를 제발 그만하고 빨리 링 위에 올라오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젠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철거 공사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중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정국구입니다. 네, 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철거업체 한솔기업 현장 관리인 강모 씨와 제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했습니다.
붕괴 사고로 사상자 17명을 낸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 사람 모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분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작업 현장에서 작업 지시 본인이 하신 거 맞으세요? 네.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 작업 지시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그 부분은 법정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예, 들어보셨는데요.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가려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감리를 맡은 광주 지역 건축사무소 대표 참모 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차 씨는 철거공사 기간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안전점검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씨의 점검을 받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갔어야 했는데 이런 절차가 현장에서 생략된 겁니다. 애초 참사 발생 직후 빼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던 감리 일지도 있었죠. 그러나 경찰은 차 씨가 이 일지를 애초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영장이 신청된 이들 3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모두 14명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자치단체의 업무 처리에 허점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청과 동구청으로 이어지는 감리자 선정 과정, 또 동구청의 해체 계획서 허가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철거 계약 문제 등 관련 수사가 끝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중간중간 진척 정도를 공개하고 있지만 수사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 가운데 조폭 출신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있는데요.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15일 문 전 회장을 입건했는데 그는 이미 13일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상태였습니다. 문 전 회장의 귀국을 설득하고 있는 경찰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첩보를 확인하고 또 증거를 수집하는 데 5일 정도 걸렸다며 관련 조처가 늦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연남동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영등포 경찰서 담당 수사팀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숨진 A씨 가족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가해자들을 무혐의 종결 처분한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가족은 지난해 11월 A씨가 친구 2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해 다쳤다며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친구 2명을 조사한 뒤 지난달 27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누나를 살해하고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의 범행 수법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공개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통해 A씨가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함께 사는 친누나인 30대 B씨의 방으로 가 흉기로 몸 곳곳을 마구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학창시절 가출 행위와 카드 연체 등 행실 문제로 B씨와 언쟁을 벌였고 반복된 지적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48살 성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늘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석 씨 측 변호인은 키메라증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의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2가지의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매우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된 배꼽 폐색기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배꼽 폐색기는 신생아의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검찰은 배꼽 폐색기에 아이의 배꼽이 남아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인 폐색기가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천 청사 부지 개발 취소 등 최근 공급 불안에 대해서 정부가 신규 택지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평년 수준의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과천청사 부지 개발 취소의 후폭풍이 있죠. 서울 노원의 태릉 골프장을 둘러싼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신규 택지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 공급이 최우선이라며 신규 택지 사업이 흔들림 없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홍 부총리는 신규 택지 사업 부지별로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서울 노원 태릉 골프장은 올해 하반기 안에 서울시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면목 행정타운은 하반기에 설계 공모가 시작되며 마곡지구 미매각 부지는 내년 7월 착공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 계기로 일각에서 신규 택지 공급 불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바, 이에 8.4 대책 시 발표한 신규 택지 사업 전망에 대한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였습니다. 조달청 부지는 청사 수급 관리 계획 승인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속도를 내는 정부와 달리 태릉 골프장과 조달청 부지 등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릉 골프장에 있는 서울 노원의 경우 개발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며 구청장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연말까지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아파트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후 준공이 확대됐기 때문인데 내년 이후엔 공급 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가 시장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선 1년 내내 집중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파트값 상승폭과 함께 전셋값마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일주일 전보다 0.12% 오르며 5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올랐는데 일주일 전에 0.08%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2월 첫째 주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금리 인상 시기는 애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자산 매입 축소 논의에는 당장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예상한 2.4%에서 연말까지 3.4%로 올렸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예상치도 6.5%에서 7%로 올렸습니다. 다만 실업률 추정치는 4.5%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했고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ontinued progress on vaccinations will support a return to more normal economic conditions. I am confident that we are on a path to a very strong labor market, a labor market that shows low unemployment, high participation, rising wages for people across the spectrum.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별도 점도표를 통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달리 2023년에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를 점친 위원이 지난 3월 회의 때 7명에서 이번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옴에 따라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The market was down a bit today. In many ways, this Fed statement was exactly what the professionals, investors, and traders were looking for. 연준은 하지만 매달 1,200억 달러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물가 급등이 경제 정상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통화 정책에 당장 변화를 줄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견 당시 30여 킬로그램의 몸무게로 가혹행위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피해자 가족이 실종 신고와 상해죄 고소를 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대법원에서는 주거 침입죄 성립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면의 이야기 법률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서울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려지게 된 거는 피의자가 직접 신고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자신들이 이제 신고를 했어요. 112에 신고를 했는데 이제 신고해서 가보니까 피해자가 이제 화장실에 나체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무게가 한 34kg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청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말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몸을 보니까 굉장히 멍이 많이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손을 결박한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결박을 했다는 것은 이제 결박한 채에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건 일단 처음에 중간금 치사다. 예. 감금을 하면서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기 때문에 중간금 치사로 해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장은 살인죄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신고를 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상당 기간 이제 폭행을 하고 어떤 금품을 갈취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쓸모가 좀 없어졌고, 그리고 자신들이 뜻하는 데 되지 않으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양실조 상태고 굉장히 면역력이랄지 몸의 상태가 안 좋았겠죠. 그러다가 설마 뭐 죽게 하겠냐 생각하고 이렇게 학대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사망을 하니까 자신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경찰에 그래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20대 남성의 몸무게가 34kg 정도였다는 것, 장기간 학대가 이루어졌다 이런 정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했던 사람들이 학교 동창이에요. 다 20대고, 그러니까 지금 긴급 체포돼서 영장이 발부된 2명이 동창 친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에도 이제 실종 신고가 되고 그랬지만 이 오피스텔 안에서 원래 이제 대구 달성 쪽에 어떤 처음에 주거를 시작하고 거기서 학교를 나온 걸 보이는데, 결국 이제 서울에 와서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을 얻었고, 그 오피스텔에 같이 기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실종 신고를 했는데 핸드폰도 새로 바뀌었고요. 네. 근데 핸드폰을 새로 바꿀 만한 그런 경제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업체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피해자가 결국 강요에 의해서 대부업체로 돈을 빌려서 갈취를 당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한 가지 이 피해자 이분이 장애 판정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간 말이 어눌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변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장애 판정 안 받았지만 준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뭐 일용 노동직에 뭐 일하게 하고 또 금품도 갈취하고 그다음에 사채를 얻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학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 가족이 3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요. 네네, 이 부분이 참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정말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건 막을 수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2020년 10월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내가 친구들과 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본인과 통화가 되고 확인되면 실종 신고는 이제 해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신고하고 한 20일 있다가 11월에 대구 달성의 경찰서 가서 네. 신고를 합니다. 어떤 신고냐면 한 4번에서 5차례 폭행을 당했고, 그러면 상해 진단서도 6주짜리 돼요. 예. 근데 상해 진단서가 6주 정도 되면 그 어느 몸 한쪽이 골절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폭행 정도에 심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이제
아마 피해자와 지금 피의자들이 서울로 오면서 아마 관할이 영등포경찰서로 바꿔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이 이제 이첩이 됐고 영등포경찰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제 아마 수사에 별로 협조를 안 했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종 신고도 이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지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좀 낮고 그다음에 상해 진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6주짜리가. 그러면 사실 또 부모로부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배변이랄지 말더듬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뭐 구속을 한다랄지 처벌한다랄지 아니면 피해자하고 피의자들이 격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기를 놓쳤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실종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5월 27일, 그러니까 실종 신고 이후에 5월 27일 날 경찰에서는 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불송치 결정. 어떻게 보면 이제 무혐의로 그냥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실종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혐의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저희가 기사로도 전해드렸는데 그 서울경찰청에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에는 착수를 했습니다. 네. 이 감찰 조사 결과 앞서 변호사님께서 쭉 얘기하셨던 부실 수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당 경찰관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거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상해가 있고 어떤 학대를 받아서 죄가 인정된다는 걸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사건을 좀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피해자가 좀 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연히 이건 범죄 행위가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혐의 종결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직무유기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단지 그 과정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사건 자체를 뭐 조사해도 별다른 혐의죄를 발견할 수 없다 하면서 종결을 했다고 한다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실 수사에 있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상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징계는 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뭐 피의자들이 고의는 없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휴대전화에 학대 영상 등도 있고요. 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요. 보니까 방금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 상습죄를 고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왜 상습죄를 고소했냐 하면서 굉장히 학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소를 취하해라.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고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지속적으로 특히 상습죄 고소한 이후에 피해자를 괴롭혔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한다랄지 처벌불허하도록 강요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굉장히 34kg의 이제 저체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뭐 대법제가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쓸모 가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피스텔에 기거하면서 또 같이 밥도 먹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간적인 취급을 안 하면서 자신들 생각에는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할 가능성이 크고 그 학대가 굉장히 쌓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수사 경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 주거 침입죄 관련된 공개 변론이더라고요. 내용을 봤더니 핵심이 결국 남편 몰래 집으로 들린 내연남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과 관련한 변론이었던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내연 관계에 있는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의 집에 한 3회 정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게 발각이 돼서 결과적으로 남편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다 해가지고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거 침입은 타인의 주거의 평온,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설사 여자의 어떤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다 해서 1심에서는 집행유예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것은 여자로부터 어떤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주거의 고의가 없고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고 꼭 남편의 허락을 받는다랄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 이제 대법원에 있는데 사실 이전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경우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예. 유죄 취지의 판결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할 때는 이제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부에서 이제 대법관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네. 그러면 사실 판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런 경우 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판례가 있는데 기존의 판례가 뭐 헌법이랄지 법령에 위배된다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뭐 2가지 요건이 다 해당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공개 변론은 이 사건의 어떤 중대성,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부부가 있는데 다른 남자가 와서 주거 침해해서 이게 주거 침입이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약간 넓혀 해석하면 어느 두 사람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둘이 살고 있는데 한 명의 의사에 반응하고 한 명은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그럼 이런 경우도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는 이제 사회적 이목도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이 부분을 좀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정리를 하면 이 내연 관계 이걸 떠나서 이 주거 침입이 성립이 되려면 이 전제 조건이 거주자의 그 기준, 거주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판단이 달리 된 게 이 거주자를 허락을 받은, 그러니까 현재 시점, 그 당시 시점에서 집에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다른 거주자까지 의사를 그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겁니까? 네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즉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데 지금 사실은 부부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불륜의 목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간이라고 하잖아요. 간통의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입장은 범죄의 목적, 범죄의 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이건 동거자의 다른 사람의 동의가 그 주거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제 죄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를 주거 침입죄로 처벌하게 되면 이렇게 가서 하는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사적인 영역이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이걸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저 둘이 살고 있는데 한 명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은 뭐 반대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허락한 사람은 사실은 주거 침입죄의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사범도 될 수 있고 종범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모순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아까 그 불륜남이 들어가서 사실 주거 침입이 됐다고 한다면 주거 침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부인 아니겠어요? 불륜 여죠. 그러면 그 사람도 사실은 공범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침입한 남자만 처벌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주거 침입죄와 관련해서 대법이 공개 변론을 하는 게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부가 사는데 이 불륜과 상관없이 그 한쪽에 친구를 들였어요. 그 남편이나 부인 한쪽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친구를 들였는데 집을 어지럽히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와서 봤더니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들어서 어지럽혔냐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주거를 침입했다 이런 사례까지 번질 수가 있으니까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꽤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서 둘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한 명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친구를 데려오면 그 친구가 중요침입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극단적이도 아니죠. 그건 항상 상식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국가 형벌권의 범위가 너무나 넓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형법의 원칙상 유치해서 금지랄지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거에 대한 한다는 안 되는 또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아무튼 주거침입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네. 지금 어제 변론에서도 사실 뭐 변호인 측에서도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고 검찰 측의 어떤 논거 자체가 뭐
불법적으로 들어갔을 때 불법을 위해서 불법 목적, 범죄가 된다랄지 민법상 불법 행위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상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 간통의 목적으로 들어갔다. 그럼 우리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으면 그 범죄에 따른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그냥 주거침입이라는 아주 광범위한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의 민간 의사가 공군 장교 성폭행 빚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죠. YTN 취재 결과 민간 의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장이 이 의사들을 옹호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신경과장 노모 씨는 자신이 진료했던 공군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국군 수도병원에서 일어난 민간 의사의 성폭력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마취통증 의학과장 박모 씨는 간호장교와 여군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간호장교가 의사에게 처방을 어떻게 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권한 방해라며 부부관계를 몇 회 하라고 간섭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고 근무하다 지난 4월 계약 만료로 퇴직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신경외과 과장이던 윤모 씨가 간호장교에게 인공기도 고정 원리를 설명해 주겠다며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출신인 국군 수도병원장이 민간 의사들의 성 관련 비위에 관대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장이 최근 적발된 행위는 민간 병원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의사에 대한 군대의 성 관련 잣대가 너무 엄격하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학병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했던 의사들이 국군 수도병원에 와서도 자신이 갑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어 성비위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장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군이든 민간이든 성 관련 문제 발생 시 무관용 원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금까지 5명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과 관련해선 진술 녹화 영상이 존재하느냐, 피해자에 의한 의지에 의해서 부동의가 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녹화 장비 메모리 카드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의지에 의한 부동의 인지에 대해선 국방부 과학연구소와 경찰청의 필적과 지장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모레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일본 북핵 수석대표도 방한해 한미일 대북정책 협의를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마침 북한도 곧 대미, 대남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 정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뒤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이 기간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국장의 방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첫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리는 겁니다. 3국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접촉 시도에도 특별히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호응을 유도할 만한 카드로 무엇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유인책,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내지 축소 이런 것들을 아마 3국이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성김 대표의 방안은 마침 북한이 대외 정책도 논의하는 당 전원회의 직후에 이뤄집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대미, 대남 정책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미일 3국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 한 주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성김 대표가 방한 기간 판문점을 방문해 깜짝 북미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외교부는 그런 일정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경찰 당국이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남성을 증오범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현지 시각 15일 새벽 로스앤젤레스 인근 컬버시티로 출근하는 아시아계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렸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담배를 요구했는데 피해 여성이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 하자 인종차별 발언을 하며 뒤에서 머리를 때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쪽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더위가 주춤한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 2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예년 기온이 2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5도, 광주 26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